베네수엘라 상대 측의 이제 사상자가 100여 명 가까운 쪽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번엔 꼭 손을 보겠다. 정리를 하겠다. 그걸 내버두면은 결국 제2의 쿠바가 될 것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어떤 러시아제 전차, 자주포, 미사일들 상당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골고루 샀더라고요. 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다 운반해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번 제 베네수엘라 작전 지켜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 전략이 쌩쌩하다. 당장은 중국이 좀 주춤하고 뭔가 좀 보류를 해야 되는, 미국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시청자 여러분, 디펜스타임즈 발행의 안성범입니다. 또 오늘도 찾아뵙게 됐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이 있거나 시끄럽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끄집어서 데려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국민들이나 거기 행정부 사람들이나 오히려 조용한 편이고, 근데 다만 이제 좀 최신 소식이라고 하면은 사상자가 상대 측,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상대 측의 이제 사상자가 40여 명이 아니라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쪽으로 좀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경호원들, 그것도 이제 쿠바에서 온 경호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살됐다. 그래서 작전의 규모는 역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의 특수부대, 정예 특수부대 중에 하나인 델타 포스가 정밀하게 다 이제 사살하지 않았나. 진입을 하면서 마치 아프가니스탄 때 이제 빈라덴 그때 작전은 이제 네이비실이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이렇게 대비가 되죠. 비교가 되고. 근데 이 지역은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사실상 이게 반서방 국가이면서도 이제 친중국, 친러시아.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 자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관광객보다는 이제 무슨 꼭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출입이 자유로운 나라.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기존의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다른 이제 이라크 전 때, 20여 년 이라크 전 때 이라크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그래서 미국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뒷마당, 앞마당이라 하는데 미국에. 근데 중남미 지역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자유로운 면이 그런 측면에서는 출입국하는 게 좀 허술해가지고 작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은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제 그동안 겪었던 게 엄중한 나라들, 중동 국가나 서남아시아 국가를 보면서 혼란이 심해질 것이다, 심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건 아닌 걸로 딱 집게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데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대통령이 있는 거기 머물던 주변에 제외하고는 이제 어떤 사상자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래서 주로 이제 TV에서 CNN이라든지 보면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일부 언론에서만 약간 과장되게 보도하는 게 사재기를 한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워낙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1999년 이후에 등장해서 2000년부터 이제 집권을 해서 이제 중간에 암으로 죽었는데 거의 한 20여 년, 25년 동안에 이제 이어서 지금 이렇게 마두로까지 이어졌는데 계속 그런 사회 경제 체제가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거기서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먹고 그랬던 일부 사람들이 그 뉴스는 몇 년 전에 계속 나왔었고 그런 가난한 층에서 그래서 옆에 나라로 이제 간다든지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제 불법 이민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계속 보여졌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런 좀 안 좋은 나라다. 그다음에 정치 체계는 완전 독재국가인데도 이제 좀 표시가 안 나게 했던 것도 있지만은 마치 리비아의 가다피라든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유사한 독재국가. 모든 정치 체계를 다 손에 쥐고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중간에 대테러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이었죠. 아프가니스탄 작전하고 이라크전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작전. 그리고 중간에 IS가 또 이제 창궐 했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작전을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한반도도 있고 하니까 양안 사태도. 그래서 좀 이걸 계속 미루다가 전반적인 세계 이제 상태를 러우 전쟁이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들어간 전쟁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번엔 꼭 손을 보겠다. 정리를 하겠다. 그걸 내버두면은 결국 제2의 쿠바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1962년도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쿠바 사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제대로 손을 못 보고서 흘러오니까 겨우겨우 이제 그 긴장을 서로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 때 좀 뭐 이렇게 외교를 서로 다시 튼다지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이제 반미 국가는 여전하고. 근데 그 쿠바가 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뭐 경호원 아니면 용병, 지금 우크라이나도 가 있지만 러우 전쟁 가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제동을 안 걸고 내비두니까 이게 좀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옆에 콜롬비아가 원래 지금의 대통령이 이제 선출된 대통령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대마약 전쟁하고 이제 뭐 그 공습을 한다든지 같이 그런 작전, 그 공산 반군이라든지 그 작전을 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상한 성향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거를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정예부대를 투입해서 전면전이 아닌 이제 어떤 비정규전, 특수전을 해서 뽑아온 거죠. 이렇게 가서 뉴욕으로 잽싸게 데려갔는데 그거 보면은 역시 뭐 대단하다. 미국이 뭐 살아있다는 거는 이제 어떤 군사력 측면에서 특화된 거죠. 양안 사태를 보면은 이제 전면적인 전쟁을 이제 좀 실력을 뭐 보여준다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또 반면에 미국이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대테러 전쟁이 이제 본격 돌입을 해가지고 만 20년, 2021년 8월 15일 날 다 끝냈지 않습니까? 급속히 철수하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데 그 사이에 이 대테러전, 특히 이제 비정규전, 특수전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고 봐야죠. 지속적인 이제 그 작전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군 빠져나온 지가 뭐 몇 년 안 되니까 그 실력이 이제 좀 쌓여 있었던 게 이번에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반면에 네이비실이 아닌 이제 델타 포스 육군 소속에 그렇게 해서 먼저 번에는 이제 빈라덴 때는 이제 네이비실이었는데 이번엔 델타 포스한테 이제 그거를 딱 지시를 한 거죠. 먼저 번에는 이제 해군이 했다면 이번엔 육군이 주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작전 자체가 워낙 준비를 뭐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경험, 노하우를 많이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정보전에서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데 그나마 이게 자기들이 가까운 지역,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 이렇게 건너가면은 베네수엘라인데 한참 내려가면은 쿠바를 거쳐서.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영역, 이 중남미라는 게 그래도 자기들 영역이고 평상시에 정보 입수를 한다든지 어떤 교류, 좋게 말해서 교류고 아니면은 침투해서 뭘 내용을 빼내기가 쉬운, 수월한 지역. 그러니까 서남아시아나 중동 지역, 뭐 이란도 포함해서 거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하고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나. 또 말 그대로 파나마 노리에가 이제 잡아올 때 그때와 똑같은 뭐 날짜를 하는 것도 상징성도 좀 갖다 맞춘 것 같고 날짜를 일부러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 앞마당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이 계속 그 석유를 수입을 해가니까 그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배경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나라들이 무슨 뭐 아우성거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극히 일부 정치인이에요. 이게 예전에 보면은 미국이 이제 중남미 그레나다, 그러니까 레이건 시절 때 그레나다 섬을 이제 한번 쳐들어간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파나마예요. 부시 정부 초기 때 중미에. 그거에 비교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좀 이렇게 미국이 잘못했다, 미국이 나쁜 짓 했다 이런 게 좀 낮아요. 그 온도차가. 왜 그러냐? 그러면 언론에서도 좀 정치인들도 극히 일부인데 우리나라에서 왜 러우 전쟁 얘기는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뭐 얘기를 안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이건 전면전이고 러우 전쟁은.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뭐 극히 일부지만은 미국이 또 나쁜 짓 한다. 중남미 자기들 손하게 했다고 손본다. 아주 옛날 그 스타일, 냉전 시절 때 스타일대로 또 비난을 하더라고. 근데 그나마 그것도 옛날보다는 좀 덜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가라앉지 않을까, 이 상황이. 그리고 미국의 어떤 미군의 희생이 또 없었고, 반면에 이제 그쪽은 이제 또 용병 경호원들이 이제 희생이 된 거니까, 그건 뭐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거고. 베네수엘라 자체에서도 그거 갖고 그렇게 부각을 안 시킬 거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그다음에 재판은 이제 뭐 유역으로 데려갔는데,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일단 감방에다 넣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상황, 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어떤 정치 체계가 진짜 그 민주화를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민주제도가 회복돼서 대통령이 들어서고 하면은 먼 훗날 마두로를 뭐 좀 감방에서 있다가 내버릴 수는 있다고 보긴 해요. 베네수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그 옛날
원래 베네수엘라는 친미 국가였어요, 원래. 물론 이제 군부 중심의 친미 국가인데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다시 뭐 마두로를 이제 힘이 없는 마두로를 내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내부에 어떤 감방인 뭐 여러 가지 재판을 해서 다시 재판을 해서 감방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거는 뭐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첫날 그 들어갔을 때 그 보도를 봤을 때는 되게 놀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언론도 좀 다루는 게 가라앉고 있어요. 미국도 미국 자신은 이제 자기들의 일이니까 계속 뭐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유럽도 생각보다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러우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전면전이 정규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러시아의 잘못이잖아요. 아주 크나큰. 물론 자기들의 이유가 있죠. 나토가 동진해가지고 너무 자기들 근접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치고 그쪽을 회색지대, 회량지대로 만들어야 된다. 중간 어떤 회량지대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간격을 둬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쳐들어간 것도 있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점령이 되면은 또 폴란드가 앞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하죠. 그래서 그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베네수엘라 들어간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의 공식 작전명은 절대적 결이었습니다. 해당 작전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근데 뭐 사전에 거기다 전개한 그 카리브해 쪽에다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 전개한 병력이 대서양 전력들이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특히 미 해군의 어떤 최신 항공모함인 포드함이 전진 배치되고 대서양 그 함대 소속인데, 그리고 이제 미 해병대 중심의 이제 항공대가 들어간 게 이제 F-35B가 스텔스 전투기의 대표 선수격으로 먼저 전개됐던 게 일반 언론 외신에서 계속 보여줬던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어떤 겁을 좀 주기 위해서 그 마약 운반선을 많이 이제 격침을 했죠. 전에는 어떤 그 헬기인지 공격 헬기인지를 이제 밝히지 않는데 MH-60 뭐 S라든지 R이라든지 헬파이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해상 작전 헬기나 해상 기동 헬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다 타격 가하는 거를 격침하고 침몰시키는 거를, 물론 소형 작은 이제 운반선 이제 여러 차례 격침하고, 그래서 사전에 예고를 했다 그럴까요? 불시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우리들 흔히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정규전 규모로 상륙전단 중심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좀 희생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대테를 좀 수행하면서 정밀 타격하는 이제 특수전 부대 중심으로 이제 다 계획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이 항모 포드급 항모를 이제 배치해서 작전 어떤 지휘 역할을 하는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지스함들, 뭐 이제 원자력 추진 기관 잠수함 SSN 이 중심을 전력을 깔아놓고 미 본토에서 가까우니까 이제 공중급유를 좀 받더라도 채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뭐 스텔스 전투기 F-22A가 이번에 동원됐다고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함재기들의 FA-18EF 뭐 슈퍼호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력 일단 포진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뭐 압박을 가하고, 작은 이제 운반선들은 격침을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들어갈 것인가 정규전 상태로 이제 그걸 바라보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특수전으로 이제 딱 결말이 났죠. 그 해당되는 이렇게 포진한 전력들을 뭐 철수는 안 했지만은 또 그것들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핵심 인물을 뽑아왔으니까 이렇게 딱 데려왔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자체에서 부통령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그다음에 야당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수습을 하는지. 근데 이것도 역시 과거에 중동 지역이라든지 서남아시아에서 여러 이제 경험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직접 개입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이제 결말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고 보는 거죠. 당분간은 이제 지켜보자.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수습할 수 있나.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뭐 파기했다는 거는 극히 이제 그 대통령이 머물던 그 지역하고 뭐 일부 이제 경호 차량들, 장갑차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공군기지에 뭐 S-300 미사일 포대, 그러면 이제 주력기라고 할 수 있는 몇 대 안 되지만 SU-27, 뭐 SU-30 프랭커 시리즈 그 전투기도 이제 얼마 안 되는 거 이제 파괴해서 사실상 뭐 베네수엘라 군은 주력이 이제 지상군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러시아제 장비들, 기갑 장비들을, 포병 장비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왔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규전 한다는 거는 무리죠. 지금 러우 전쟁의 무기 조달 문제도 있고, 대만과 중국의 양안 사태를 유사시 대비를 이제 해야 되는, 뭔가 많은 무기를 더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특수전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서 더 이상 뭐 확산이나 확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뭐 지배를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얘기를. 먼저 던지고 보고 그 자체에서 어떤 수습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 성향에서 뭐 이제 친미 국가로 다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이제 두고 보겠다. 그런 측면의 심리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재판 과정도 다 보여주고 재판 결과도 신속하게 이제 뭐 발표를 해서 뭐 마두로를 이제 감방에 넣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이제 관련 소식을 이제 계속 전하면서 심리전을 이제 도입하는 이게 또 군사약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이제 결국 변할 수밖에 없고 다시 그 옛날에 그러니까 99년 이전에 군부 중심의 친미 국가로 좀 돌아서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저는 군사무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 친미 국가 뭐 하다못해 1년 이내 이게 신속하게 이제 바뀔 수 있어요. 미국 생각하면은 친미 국가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1년 이내 이제 그 전에 이제 야당 그 뽑힌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잡으면은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최근에 많이 도입했던 러시아제 전차, 뭐 자주포, 미사일들 상당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골고루 샀더라고요. 이 베네수엘라가 중국에다 석유를 팔면서 그래서 그 장비들을 미국과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러우 전쟁이 이제 휴전을 하던 종전, 궁극적으로는 종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 운반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러시아까지 끊어버리는 중국에게는 이제 석유를 못 팔게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게끔 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군사적인 그런 어떤 무기 조달 이거 다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다음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심리전은 이제 끝난 다음에 마두로를 이제 감옥에다가 완전히 넣는 재판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무기 문제, 그다음에 석유 문제를 손대지 않을까. 직접 들어가서 뭐 지배를 한다, 뭐 이라크처럼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겁을 주는 차원에서 심리전 차원에서 한 거고. 그래서 그 상당량의 베네수엘라 지상군 육군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이전돼도 상당히 그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는 그 양들 자체를 보니까 TC-12 전차부터 해가지고 그런 곧바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건 다 교육 훈련이 돼 있는 거고 실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석유를 단절시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무기를 이전하는 거.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특수전을 통해서 마두로를 잡아온 거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쪽으로 가지 않나.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뭐 마약을 단속한다 이거는 실제 베네수엘라보다는 옆에 있는 콜롬비아가 더 문제거든요. 그 콜롬비아가 더 원래 유명한 그 생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겁이 났는지 지금 콜롬비아 대통령이 뭐 국경선을 차단한다. 근데 그건 그냥 자기들의 일종의 그냥 심리적인 발표지 그들 간에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뭐 사람들이 막 불법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뭐 난민이라고 그러는데 난민지 발생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과장되게 이제 콜롬비아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뭐 국경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수전에 의해서 뭐 자기가 제거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내려앉지 않을까 그런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콜롬비아가 그런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더 안 좋다, 심하다. 물론 이제 멕시코 또 얘기해요. 펜타닐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한 멕시코가 만들어서 국경 너머에서 이제 밀반입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혼란이 심하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뭐 하다못해 시애틀 쪽에 가보면은 심해요, 진짜 심각해. 그래서 그런 측면이 오히려 멕시코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한 거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그 이유를 원인을 배경을 설명할 때 마약 얘기했는데 그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다들 이제 일반 언론이나 다른 데서 얘기한 대로 그 석유의 어떤 그 중국으로 가는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앞마당이기 때문에 자기 뒷마당이지 앞마당이기 때문에 왜 여기까지 와서 석유를 조달하냐 그거를 이제 단절을 시켜야만 결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뭔가 좀 자기들이 잡지 않을까 주도권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번에 작전을 이제 실행한 것 같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핵심 목표를 타격하고 마두로 생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현대전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단시간에 제압하는 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많은 여행도 다니고 이제 출장 다니는데 지역 어떤 대륙별로 지역이 있잖아요. 보면은 아프리카는 정말 혼란스러워서 뭐 예측 불허해 작전한다는 게 뭐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유럽도 힘들어하는 지역이니까 온갖 그 숫자가 많고 반군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릴라 성격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작전은 진짜 무모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중동 지역 또 거의 비슷한 환경이고 이번 이라크전에 겪었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지형도 뭐 산악지대고 또 저항도 워낙 거세고 그런 반면에 이 중남미는
물론 이제 냉전 시절 때 레이건 냉전 시절 때 80년대 보면은 중남미에서 중미 니카라군이 이제 거의 뭐 친소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 또 저항력이 좀 대단했고 그래서 니카라과는 결국 손을 이제 미국이 그 당시에 못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만한 게 이제 파나마를 이제 손을 본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코스타리카 해가지고 군사력이 사실상 정규군이 없는 뭐 기갑 장비도 사실상 없었던 89년대 이제 파나마를 손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미로 내려가면은 남미도 군사력이라고 할 게 사실은 이렇게 허술해요. 사실은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거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쿠바나 니카라과군에 비해서 형편이 없다는 거. 특히 베네수엘라군은 이게 과거에 미국 장비를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중간에 이제 2000년대면은 뭐 2008년, 9년 이럴 때 가장 극심했는데 그 좀 시끄러웠던 게 차베스가 집권할 때 미국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고 그 당시에 이미 침공을 이제 하겠다고 준비를 한다고 이제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대테러전을 이제 두 개 지역에서 하니까 결국은 이제 엄두가 안 나서 그걸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한 15년 전 그 이상 그 쳐들어갈 생각을 했었어요. 정규전으로. 근데 두 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했던 거고. 그래서 계속 내버려뒀다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상, 능력상 자기들이 또 비용 대 효과만 해서는 이제 특수전으로 이제 실행을 한 거고 베네수엘라군이 허술하고 지상군은 이제 러시아 장비로 이제 기갑 장비, 포병 장비, 대공 장비, S-300도 그렇고 많은 걸 이제 보유했는데 그것만 타격해. 특히 S-300만 딱 제거하면은 우크라이나 군대 이제 S-300이 주력이었는데 러우 전쟁 초기에 S-400도 아니. 그것만 제거하면 실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이제 수많은 대공포, 뭐 ZU-23 같은 뭐 23mm 대공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동식이고 적어도 어떤 헬기 중심인데 지휘부, 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지휘 통제부를 이제 제거를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어디다 쏠지. 그러니까 마치 이라크 전이나 걸프전 때 그 한방 무한정 밤에다가 그냥 공중에다가 쏘는 식의 그런 이제 어떤 방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력이 특히 핵심인 그 전투기 전력이 있으나 마나한 전력. SU-30을 이제 주력기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 줌이에요. 한 14대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자기들이 12월 달 초순에 거기에 이제 공대함 미사일 같은 거는 탑재해서 창고에서 꺼내서 발사하는 모습은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견제를 이제 했는데 그게 다야. 미사일도 몇 발 안 되고 그게 가동해서 뜰 수 있는 대수도 10대 미만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집중 타격한 거예요. S-300하고 SU-30의 부대만 제거하면은 이거는 이스라마나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제 처음에 준비를 미국이 해서 제거를 이제 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나라들이 중남미에 많아요. 실제 쿠바를 제외하고는 어떤 저항 어떤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쿠바는 워낙 뭐 유명하고 전 세계 수출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호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베네수엘라 경호원들이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거 다 이번에 사살했다 미국이. 대통령 주변에 있던 쿠바 사람들, 쿠바 경호원들 다 사살했다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게 자기들이 쉽게 생각한 대상 국가에 쉽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다른 지역이면 힘들어요. 뭐 특히 한반도, 뭐 북한의 방공망이라든지 뭐 핵무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다음 후가가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작전은 안 하잖아요. 근데 중미 국가, 남미 국가인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를 손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금 떨고 있는 게 콜롬비아보다는 콜롬비아는 이제 어떤 외교, 정치 외교 협상으로서 지금 톤다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이제 합동 작전을 많이 했던 나라고 연합 작전, 미군하고 그 게릴라 작전을 이제 공산 반군이라든지 그 마약 그 단체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그 범죄 단체들을 많이 제압한 작전을 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 그러니까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섣불리 뭐 이렇게 완전 반미로 철저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떨고 있는 거는 이제 멕시코 같아요. 우리가 그 영화 뭐 사카리온가 뭐 시카리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지금 영화에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바로 밑에. 국경선 바로 밑에 거기서 모든 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겁내는 거는 이제 그 멕시코의 여자 대통령. 그게 이제 뭐 민주적으로 선출이 됐어도 자기 했던 그 대통령 권한으로서 그거를 다 제거 못 하잖아요. 반대로 이제 자기가 또 암살될까봐 아니면 밑에 뭐 장관들이 죽을까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콜롬비아보다는 이제 멕시코가 더 문제라는 게 뭐 일반 언론이나 외신에서도 그 펜타닐 문제를 계속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특정 국가들, 그 전부가 아닌 특정 국가들은 이제 좀 자기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멕시코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쿠바는 이제 이 근성들이 있어서 마치 그 옛날 근성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공산군의 그 근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못 대요. 물론 이제 그 쿠바 관타나모 밑에, 그러니까 이제 쿠바 그 지역의 밑에 이제 미군 기지가 또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희한하게 들어가 있는. 물론 이제 지금 이번에 마두로를 잡아가지고 중간 거점에 이제 그 해당되는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서 이제 뉴욕으로 데려갔다. 물론 처음에 신문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뭐 저기 헬기 항모에 이제 거쳐서 그냥 본토로 간 거로 얘기했는데 관타나모 기지를 거쳤더라고요. 쿠바 땅은. 이게 나중 기사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거기도 주시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제 쉽게 뭔가 작전을 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바다가 플로리다 앞에 있지만은 그 쿠바가 관타나모 기지도 거기에 있지만 측면에 있지만은 거기보다는 이제 멕시코 먼저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다가 어떤 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협상 뭐 하다가 안 되면은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러한 작전을 할 수 있다. 뭐 말 그대로 지금 뭐 말씀드리고 보니까 우리 그 영화 본 거 그거의 확대판이 지금 베네수엘라네요. 그리고 이제 옛날 파나마도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고 그때 또 상황이 이제 냉전 말기였고 부시 대통령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날짜나 뭐 침공 형태 뭐 이런 거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침공이었고 정규군이 들어갔고 파나마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이 가세를 본토에서 공수 낙하된 병력하고 가세해서 정규전을 사실상 했던 거고 상대 파나마군은 이제 뭐 군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방위군, 뭐 보안군 형태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의 뒷배인 중국은 이번 공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번 제 베네수엘라의 이제 마두로 체포 작전 그걸 이제 지켜본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뭐 자기도 유혹을 받으면서 이게 정규전을 실행했을 경우에 이 동북아시아에 깔려 있는 나와 있는 미군 전력이 거의 뭐 그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 항공기나 함정들이 이게 작전 능력이 대단한구나 아직 살아 있구나 뭐 노후 함정 뭐 MRO 얘기하고 뭐 한국을 끌어들여서 자꾸 이제 그게 이제 크게 이제 키우는 뉴스인데 실제적으로 현재로서는 미군 전력이 쌩쌩하다. 그러면 이제 시기를 좀 더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이 얘기하는 대로 27년이 지나야만 뭔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당장은 중국이 좀 주춤하고 뭔가 좀 보류를 해야 되는. 뭐 왜냐면 그 베네수엘라 그 사태 직전에 시진핑이가 당장 뭐 27년도에 들어갈 것처럼 하는 언론 보도도 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류가 되고 좀 더 준비를 해라. 미국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아마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중국에서도 군사력을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어떤 정보 지휘 체계 이것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되고 뭐 무조건 미사일 전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특수전부대도 중요하고 저렇게 희생을 최소화시켜서 이 자기들이 성과를 얻어내려면은 특수전부대도 더 키워야 되는데 근데 유별나게 중국군의 특수전부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도 없고 어떤 그 미국처럼 그렇게 조직화된 거를 아직은 이루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보강을 하지 않을까. 러시아군은 어느 정도 있죠.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게 있고 근데 중국군은 그 부분이 약해요. 특수전부대, 뭐 항공기라든지 그 전력이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다 주변에 있는 전력, 헬기 전력이라든지 수송기 전력을 또 이렇게 혼용을 하는 거지 거기에 특화된 전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보강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흉내를 내면은 타이베이를 헬기로 침투하든지 수송기로 이제 공정부대,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좀 낚아채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미국 쪽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게 시간을 좀 가져서라도. 그래야만 전면전 그 위협을 안 받는 거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좀 더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인정받으려면은 이제 불법 이민, 난민들 문제 그 없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중국하고 입장은 다르죠. 중국은 이제 결국에는 특수전부대가 있어야 되겠다. 또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 영상들을 제작하는 것도 그쪽 부분은 이제 슬근슬근 이제 일단 초기 단계지만은 좀 내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게 하나의 또 뭐 변수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중국의 어떤 대형 상선들에 뭐 미사일을 실어서 컨테이너선에 실어서 뭐 발사한다. 그것도 일종의 뭐 비정규전 그 방법인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뭐 상선 그 개조해서 무장 상선이라든지 근데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특수전은 자기들이 생각 못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습이 있기 전부터 트럼프 정권이 마두로를 계속 견제해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계속 견제해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뭐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1999년까지는 친미국가였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친미국가였냐면 이제 저는 이제 군사 무기 쪽에 이제 관심 많으니까 F-16 전투기를 예를 들게요. F-16 전투기가 이제 1978년부터 이제 양산 배치를 시작했는데 본격 배치된 거는 나토 4개국을 우선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토 4개국은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였어요. 그래서 1974년도에 최초의 그 사업이 발제가 됐을 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나토 4개국이 전투기, 신형 전투기가 필요해서 개발을 급하게 한 게 F-16이다. YF-16. 그러니까 시제기는 Y자가 붙어서 YF-16인데 벌써 그게 뭐 5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등장하더니 그러면 최우선 그 배정 국가가 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1976년, 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 당시 정부가 우리도 그 전투기를 좀 사고 싶으니까 좀 배정을 해달라. 그래서 미국이 원칙적으로 그 당시에 카터 행정부였는데 원칙적으로 팔 수 있어, 팔아줄게, 좀 기다려. 근데 뭐 금방 뭐 팔아줄게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룹니다. 뭐 외형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베네수엘라 것처럼 외형적으로 엉뚱한 거를 이제 뭐 우리나라의 정치 그 문제가 민주화가 안 돼 있으니까 뭐 독재다 이런 걸로 내세워서 밀어요. 한국의 인권 문제를 내세우면서. 근데 실제로는 근데 그 배경에는 최우선 국가가 나토 4개국이었거든. 그래서 81년부터 그 물건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미공군에 이제 몇 대 배치한 다음에 두 번째로 나토 4개국.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81년, 2년도에 또 욕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정부였는데 81년도에 그걸 또 달라고 이제 레이건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곧 줄게. 오케이. 원칙적인 또 합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86년도부터 들어와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나토가 우선이고 한국도 이 한반도가 좀 엄중한데 이렇게 밀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1982년도에 베네수엘라 공군에 그걸 줍니다. 새로 생산된 거죠. 지금은 이제 다 중고기 중심이지만은 82년도에. 그만큼 미국이 생각하는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이나 또 국방, 그다음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가까웠던 때였죠. 왜냐면 베네수엘라하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 쿠바하고 어느 정도 일정 거리 바다가 있지만은 만약에 쿠바를 상대로 뭔가 작전을 수행했을 경우 베네수엘라는 이제 미국은 끌어들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전투기가 똑같은 걸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미국하고 친밀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브론코이나 우리나라가 사겠다고 하는 것 뭐 안 주는 이제 게릴라 전기 그런 것조차도 베네수엘라 우선 배정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까운 사이였고 뭐 훈련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차베스가 등장하면서 1999년도 정반대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미 국가의 선봉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이제 무기 체계로 접근을 하면은 마치 이란도 그렇습니다. 이란도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바로 도입한 F-14A 텀캣. 그냥 80대를 받았는데 바로 그냥 이게 국가가 이제 전복이 되면서 이슬람권이 되면서 그걸 또 바라보던 이라크의 후세인이 미국하고는 손 끌었으니까 저거 내가 쳐야 되겠다 해서 이라크의 후세인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 전쟁을 8년 해요. 1980년부터 88년까지. 근데 그 당시에 바로 받았던 전투기 F-14 텀캣, 뭐 팬텀이라든지 F-4E, F-5EF 따끈따끈한 상태였거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가동률도 좋고 미사일도 아주 새 거고 그 당시 아주 위력이 대단한. 그래서 이 항공전에서는 이란이 이라크보다는 좀 앞서가고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격추 숫자도 상당히 높고. 근데 이미 국가의 체제는 반미 국가가 됐고. 베네수엘라도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아주 미국에 대해서 더 아주 철저하게 반미를 하는 그런 이제 선봉에서 차베스가 계속 이끌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오바마 정권 이제 들었으면서 오바마 정권의 이제 민주당인데 손을 봐야 되겠다. 이제 근본적으로 또 지금 얘기하는 석유 문제가 있으니까 석유 공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 생산국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에 쥐기 위해서 고민을 상당히 오바마 정권 때 많이 합니다. 오바마가 정부가 1기가 있는데 1기 때 국내 언론에서 내일 당장 쳐들어간다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그 베네수엘라 내부에 대해서 2008년, 9년, 10년 이럴 때 상당히 뭐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전쟁이 날 듯이.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앞에 설명했듯이 대테러 전쟁 2개국까지 수행하니까 여력이 안 되는 거죠. 한반도에 또 미군 또 이것도 있고 양안 사태 대비해도 거의 뭐 4개 지역을 크게 나눠서 4개 지역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게 자기들의 수건이죠. 이게 계속 보류했던. 이제 오바마 2기 때는 뭐 외형적으로 이제 뭐 외교 교섭을 이제 시도를 해요. 오바마 2기 때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고 다시 바이든 그리고 다시 트럼프니까
그게 말 그대로 1999년,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아주 이 각을 세운 거는 2000년부터. 25년 만에 이걸 지금 친 거예요. 미국은 상당히 좀 벼르고 있었고 수건이었고 저기를 쳐야만 석유를 바로 앞마당 뒷마당에서 바로 뽑아서 쓰면은 궁극적으로 자기들 경제, 물론 이 경제학자들은, 석유 관련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당장 그 어떤 수익을 그거를 컨트롤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도 당장 수익을 못 얻는다고 상당히 좀 뭐 반미적인 얘기를 해요. 이 경제학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제 언론이죠. 그리고 국내 번역이 들어오잖아요. 아주 그 교묘하게 그래봤자 미국 소용없어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만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석유를 미국 친미 국가를 만들어서 그 석유 이제 회사들을, 미국에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이제 다시 플랜트를 건설해서 옛날처럼 가동시켜서 받으려면은 어쨌든 간에 한 5, 6년은 걸리지 않을까, 속도를 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그렇게 손을 본 거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게 준비를 이제 오랜 기간 해왔다기보다는 이제 벼르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직접 전투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올 게 왔구나. 그러면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은 지금 친미 국가로 바뀐 나라가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도 뭐 F-16 중고 전투기지만은 그걸 판매를 해서 지금 전투기가 6대가 들어가 있고, 우크라이나를 안 주고 아르헨티나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무기하고 연관돼 있더라고. 이게 친미 국가냐, 뭐 여러 가지 걸 따져보니까 미국하고 어떤 관계냐 따져보니까 대표적으로 전투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고, 어떤 전투기를 보유하고 어떤 전투기를 사는지, 아니면 중고 전투기를 받는지.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친미 국가 돌아선 걸 저는 이제 그 징표를 봤을 때 F-16A 전투기, 물론 AM, PM인데 유럽의 나토 사격에서 사용하던.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바뀌어 있고, 영국도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무기를 하는 거고, 포클랜드 제도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 기자들 사이에서 브라질이 뭐 상당히 룰라 대통령이 불편해한다. 근데 브라질의 군사력이라든지 그 옆에 나라들이 이제 석유를 갖고 있는 옆에 뭐 가이아나라든지 중간에 껴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말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반미 그런 성향을 얘기하지만은 적당히 이제 톤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말로 이렇게 떠들면서 미국의 잘못된 불법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미국하고 이제 교섭하고 뭐 협상하고 외교를 잘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이제 뭐 현재는 브라질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저쪽에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남하고 이제 그런 회색 국가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전 세계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네수엘라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지. 그런 어떤 교섭과 협상과 말은 거세게 해도 뒤로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절 안 했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의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이제 뭐 반미 국가들, 불편한 나라들, 이거를 질타하는 나라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숫자가 지금 상대적으로 적어요. 떠드는 나라가. 언론에서 이렇게 막 띄우는 나라들은 옛날보다는 적어. 이런 사태에 있을 때, 뭐 파나마 때 침공했을 때 비교하면 뭐 너무 뭐 상당히 비교도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나라들이. 그리고 국내 어떤 정치인들도 뭐 예상보다는 현재 정부에서는 그렇게 뭐 그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오히려 교민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하여튼 그 잘 절충을 이제 한다는 거죠. 외교적으로도 트럼프를 또 만나지도 얼마 안 됐고, 물론 지금은 이제 시진핑 만나고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우리 정부는 잘 그걸 피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외교고. 그래서 뭐 지금의 회색 국가들, 뭐 인도, 브라질, 그다음에 남하고 이런 나라 대표적인 큰 땅덩어리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일단은 뭐 미국과 또 관계를 생각해서 뭐 양다리 걸치는, 뭐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뭐 중국, 물론 인도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그러면서 또 외교를 또 서로 이제 만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피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유심히 나라별로 보면은 옛날보다는 좀 덜하다. 미국에서는 마두로 재판을 신속하게 해서 빨리 감방에 나니까 쳐넣는 거.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이제 베네수엘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스스로 이제 정화를 해서 좀 서방국가 일원으로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시작이죠. 핵심만 제거, 핀셋 제거하듯이 싹 제거한 거고. 그래서 이 작전이 옛날에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거할 때라든지 뭐 리비아 가다피가 제거될 때하고는 좀 성격이 다 이렇게 특성이 다 달라요. 리비아 가다피는 미국이 직접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유럽을, 나토를 내세워서 2011년도에 나토의 전력을, 핵심 전력을 내세워가지고 작전 수행을 했고, 미국이 거기서 거꾸로 끼어 들어가는. 그리고 그 자체 자기들 국민들이 그 사람을, 가다피를 잡아서 거의 처형이죠. 처형을 이제 했고, 그렇게 이제 방법이 달랐고, 미국이 직접 100% 개입은 아니고, 그러니까 리비아 사태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후세인 제거할 때는 미국이 직접 이제 들어가서 다 교섭을 처했지만은 그 방식이 다 다르다 봐야 되죠. 마두로는 뭐 사형을 시킬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노리에가, 파나마의 노리에가처럼 그냥 깜방에서 일정 기간 살게 만드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이제 모든 게 친서방, 친미 국가로서 완전히 돌아와서 사회 제도가 다 이제 시스템이 바뀌고, 석유가 미국 중심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이제 풀어주겠죠. 그래서 이게 뭐 과거의 사례처럼 완전히 100% 똑같은 건 아니고, 좀 이제 업그레이드된 중남미 국가를 관리하는 게, 그렇게 해서 사람만 빼오고 실제 나머지 시설은 건들지 않은.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뭐 그동안에 좀 어렵기도 했다고 그래요. 뭐 어떤
부유층하고 이제 빈민층 사이에서 특히 빈민층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탈베네수엘라 옆에 콜롬비아를 많이 건너갔고 뭐 하다 보면 보트를 타고 미국 플로리다로 간다든지 이제 그게 심했는데 그거를 이제 안정화 시켜라. 이제 그걸 또 미국에서 기대하는 거죠. 더 이상 이 불법 이민을 이제 보내지 마라. 그것도 이제 하나의 목표고. 그래서 석유도 이제 자기들이 중심으로 수입을 할게. 당연히 돈을 주고 수입을 할게. 대신 이제 미국의 회사들이 들어가서 다 관리를 할게. 그런 측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특히 중남미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아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뉴스에서는 점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좀 깔아앉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쪽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 같고. 이번 공습이 남미나 다른 반미 국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상반된 얘기들을 주장하는 게 미국이 저렇게 불법적으로 특정 국가의 대통령을 이렇게 핀셋 제거하듯이 납치해가지고 특수전 부대가 했으니까 중국도 대만을 쳐들어갈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이 유형을 봤잖아요. 작전의 유형을. 지리상의 어떤 이점이 있었고 미국이 어떤 군사 전력을 동원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도 있었고 가깝고 자기 어떤 영역이고 어떤 전체 그 아메리카 대륙에. 그래서 그거를 지켜본 중국은 대만의 총통 특수전 부대를 동원해서 타이베이 가서 데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딱 머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만 해도 한 7, 8년? 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서 그런 걸 일부러 보여줬어요. 청와대를 기습해가지고 딱 납치한다는 거. 이게 국가의 이제 대통령을, 지도자를. 그거는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의 한반도 얘기는 옛날 얘기고. 근데 이제 대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만하고 일본을 자주 다니는 입장인데 대만을 가보면은 군사력의 방어태세가 전면전에 대한 거는 준비가 그래도 희생이 있어도 일정 기간 시간을 끌면서 대만군이 좀 이렇게 방어할 수는 있어요. 많은 희생이 따르고 뭐 미군이 투입되기 전까지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작전 상태가 있는데 중간에 또 섬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버티겠다는데 이거를 보고 중국의 특수부대가 이제 기습을 해서 데려가면은 이건 이제 완전 멘붕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걱정되고 그리고 대만군 이제 훈련을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초청받아서 가서 보니까 그들도 우려하는 게 중국 공군의 수송기들 Y8 시리즈 수송기가 C-130급이죠. 대거 타이베이 시내에 투입이 돼가지고 낙하산 부대를 이제 투입하면은 공정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거 그거를 제일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이 최우선이었어요. 그 전에 훈련을 가봤을 때 지금 한강훈련 최신의 2025년 한강훈련 말고 한 7, 8년 전에 한강훈련을 보니까 그게 뭐 전투기 부대 기지를 뭐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또 있었고 또 그게 이제 뭐 대통령 전용기 대만의 총통 전용기 있는 부대를 가상적기 수송기가 이제 와서 이제 낙하산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공정 부대를 투입해서 그래서 그걸 방어하는 훈련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제 생각을 좀 중국의 군부에서는 그런 거 한번 작전 수립을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시진핑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장 난 중국과 대만 관계가 그런 제한 전쟁으로 촉발되지 않을까. 주변에 뭐 중남미 주변에 그럼 원래 걔네들 그러던 지역이 거기는 미국이 다 컨트롤 했었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반미국가 되는데 그것도 뭐 볼리비아 같은 나라, 뭐 파라과이 같은 나라, 남미에서도 그렇게 역할이 크지 않은 나라들, 뭐 군사력도 형편없고 그런 나라들이 뭐 반미국가 되고 뭐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쓸 거예요. 중남미에 대해서. 멕시코는 여차하면은 할 수 있어요. 타이프 됐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 마치 옛날 영화들 보면은 뭐 시카르 영화 그 영화 말고도 훨씬 전에 옛날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런 영화들 많아요. 멕시코를 막 드나들면서 이 미국의 어떤 부대들이 가서 막 전투하는 거 그런 영화들이 보면은 이제 참고하시면은 멕시코도 걱정을 하겠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뭐 그냥 어떤 언론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이건 또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행은 중국이 저렇게 한번 해볼까 유혹을 받지 않을까. 북한은 아닌 것 같고. 북한이 뭐 탄도탄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바로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이중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공습을 한 이유에 대해 서방구의 영향력 강화라고 말하는 언론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공습 의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시작은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파나마 운하를 이제 두고서 이미 2차 대전 초기에 미국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일본이 접근을 해가지고 점령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미국은 그 옛날 역사부터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아시아 국가, 옛날에는 일본이었고 지금은 중국이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뭐 군사기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친중 국가들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신경이 곤두서 있죠. 자기가 발견으로 다 땅이 다 이어져 있는데 물론 중간에 뭐 강이 있고 해가지고 뭐 다리 건너고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도로 봤을 때는 이어져 있잖아요. 저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고 그 지역이 중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처럼 물론 이제 일본이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항공모함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최우선 관리해야 되고 그동안에 군사력을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국이 이 중남미 국가한테는 초음속 전투기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 기종이 그 당시에 1972년도 이제 기준인데 우리 공군에 지금 노 전투기로 이제 분류돼서 조만간 되게 되는 그거를 1972년대 개발이 완료돼서 74년부터 생산 배치를 하는데 첫 번째 받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하고 이제 이란인데 그 시점에 미국의 그 당시에는 이제 닉슨에서 포드 정부로 바뀔 때인데 절대 중남미에는 초음속 전투기 주지 마라. 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은 아니 그동안에 그 소위 뭐 대단한 전투기라고 그 정도로 미국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던 지역이에요. 군사력을 억제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한때는 중남미 국가가 그나마 좀 폭격을 할 수 있는 폭장량이라고 하죠. 폭격 능력이 좀 있거나 어떤 그런 방어 능력이 있는 전투기를 판매를 좀 우선했던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 이전에 줬어요. 우선적으로. 근데 브라질은 또 안 줘요. 70년대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미, 중남미에서 남미 국가들이 아니 이렇게 차별을 받고 우리도 전투기 좀 제대로 된 거 초음속 전투기를 가지면 왜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이 군용기 역사에서 그 덕을 본 게 미국의 통제 때문에 덕을 본 게 프랑스의 다소사의 미라주 전투기 시리즈 그 미라주 3 미라주 5 그렇게 해서 판매가 이제 되죠. 남미 시장이 브라질도 사고 콜롬비아 서로 경쟁하듯이 도입을 하니까 아르헨티나도 샀고 그래서 그런 시절이 칠레도 포함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군사력을 억제를 시켜야 된다 했는데 그 기점이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영국을 상대로 이제 전쟁이 아르헨티나가 일으키면서 편을 이제 갈리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무기들을 무조건 안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정치 체계라든지 어떤 외교적으로 완전히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이 이제 아르헨티나 전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국 중심으로 포섭을 한 나라가 칠레. 그게 아직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있으면 칠레가 이렇게 있잖아요. 포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을 이제 앞장세워서 미국이 같이 얘기를 해서 브라질에 또 이렇게 해서 포위망. 아르헨티나는 지금 풀리긴 했지만 친미 정권이니까. 그 정도로 미국이 영국과 함께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이 남미 국가. 콜롬비아는 이제 그 어떤 마약 전쟁 때문에 할 수 없이 손을 잡은 거고 지금은 좀 사이가 나빠진 거고. 또 베네수엘라도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은 거기도 친미 무기도 최우선을 좋은 걸 주고 80년대 레이건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남미가 크지만은 나라가 또 맨 나라가 안 되고. 근데 그 사이에 파라과이, 볼리비아는 워낙 이 원주민 중심의 국가고 어떤 그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온 포르투갈이나 온 그 백인 중심의 정치 그 인들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볼리비아, 파라과이는 좀 방치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무기 체계를 낮추고 물론 이제 페루도 있지만은 페루도 나중에 이제 80년대 후반에는 프랑스제 미라주 2000을 사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소련제, 러시아제 전투기 미그시크 산다는 그게 지금의 K방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그런 역사 무기 체계를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이게 차별을 하고 관리를 했는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같이 가세한 게 영국이었다. 물론 이제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앞 얘기를 하면은 아르헨티나가 한때 이제 군사력으로 이제 포위됐던 게 칠레가 전투기를 좀 미국에서 F-16을 우선적으로 이제 주고 다른 전투기도 포함시켜서 영국은 또 이제 공중조기용 통제기까지 자기들 사용하던 거 바로 최우선을 주고 함정도 사용하자마자 퇴역한 거. 유럽제, 호주제 이것도 다 몰아줘요. 이게 포위망을 이제 칠레에 의해서 아르헨티나는 이제 압박을 주는. 그 브라질한테는 또 영국이 주로 퇴역하는 이제 상륙함 아니면 헬기 항모를 무조건 싼 값에 주고 그러니까 상륙 능력을 키워주고 그게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됐던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은 이제 친미 국가들 이게 정치 그 지도자들이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몇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에콰도르도 그렇고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방법을 달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베네수엘라는 이제 친 거죠. 대만은 90년대까지는 기술과 경제가 한국보다도 좋았는데 현재는 왜 건조 능력조차 사라진 걸까요? 그 시기가 1999년부터 이제 중국군의 어떤 함정, 해군 전력을 이제 증강시키고, 그리고 이제 소위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이제 본격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아 있었어요. 전투기 전력도 그렇고, 함정 숫자도 그렇고, 지상군 병력도 지금보다는 많았고, 물론 이제 노후전차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방어전에 있을 때는 쓸만하기 때문에 방어전 할 때. 근데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는 2012년도. 그 다음에 2013년 그 사이인데 2011년도는 이제 중국 해군의 지금 항공모함 최초의 그 라오닝함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스텔스 전투기를 2015년도 이제 항공모함을 등장을 시키면서 동시에 스텔스 전투기 J-20이죠. 이것을 이제 일반 에어쇼에 이제 공개를 하고 본격 양산을 이제 돌입을 하는데 그때부터 봐야 돼요. 2012, 13년부터 이 군사력의 균형이 깨졌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대형 적들, 그러니까 대만군이 가질 수 없는
전력들, 특히 뭐 스텔스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항공모함도. 그래서 그러면서 균형이 깨졌고, 그 전에는 어느 일정 부분 미국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 공군이 이제 1990년대 주력 전투기는 J7이라는 소위 러시아로 말하면 이제 미그 21이고, 이게 중국산이 J7, F7이라고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게 주력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뭐 많이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실제 양쪽으로는 이제 밑에 A6, 미그 19죠. 이걸 3,000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90년대는 그게 주력기였는데, 그럼 이제 대만군은 F104, F5EF, 그러니까 거기에 비등한, 거의 대등한 전투기를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지만은 즉각적인 출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왜냐면 중국은 이제 관구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대만을 향해서 그 전투기가 배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충분히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뭐 중국제 J20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그 플랭커 시리즈. 그 이제 소위 Su-27을 이제 자국해서 만든 뭐 J11이라든지, 그때부터 중국이 이제 러시아제 전투기를 카피를 뜨면서 면허 생산을 하면서 숫자를 늘려요, 동시에. 그리고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 이게 2013년, 14년 되니까 이제 위협이 되고, 현재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대만군이 실제 지금 앞으로 전투에 붙으면은 많은 피해를 받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뒤에서 미국하고 지금 뭐 아니라고 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엄청 지금 뭐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어떤 형태로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하죠. 이제 그게 바탕이 이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건데, 대만군하고 중국군의 일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하면 이미 무너진 거는 꽤 오래됐다.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제 상징성 있는 무기들이 스텔스 전투기하고 이제 항공모함이다. 그러니까 지상군 전차나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뭐 상륙용 장갑차나 전차 얘기는 그렇게 뭐 또 최종적인 뭐 무기이기 때문에 그게 뭐 최신형 자기들이 중국산으로 만들었어도 그거는 그렇게 언론에서 먼저 앞세우지는 않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 뭐 호위함, 그다음에 중국판 이지스, 이 숫자가 지금 거침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진핑이가 2027년까지 뭐 다 완성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전 배치되는 2030년, 31년 가면 진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지금 비교해서 커지죠. 그전에는 심리전, 포위전, 더 나아가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걸 보면서 특수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전쟁이 뭐 내일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향후에는 한 5년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대만군의 어떤 군사력이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뭐 거의 대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무기 체계든지, 근데 지금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대만군이 스텔스 전투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면 항공모함은 당연히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잠수함도 자국 내에서 만들어다가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것도 8척을 가져야만 뭔가 수중 전력으로서 뭐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을 지금 시도라도 해보는데, 지금 뭐 대만 해군의 잠수함이라는 게 옛날 네덜란드제 2척,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미국이 사용하다 넘겨준 아주 구형 2척. 사실상 뭐 유명무실한 전력이고, 그러니까 실제 가동할 수 있는 대만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딱 2척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대만군은 계속 처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새로운 무기를 조달을 이제 자국 내에서 하는 거를 여러 컴포넌트를 수입해가지고 조립해서 미사일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역할과 미국의 동북아 전력이 더 중요시 되는 게, 더 나아가서는 필리핀의 영토에서 중국을 상대로, 아니면 중국의 양안 그 대만 사이에 미사일을 떨굴 수 있는 필리핀의 역할, 어떤 주둔지, 미국한테 주둔지를 줄 수 있는 유사시. 그래서 필리핀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동북아시아의 동맹 전력이 지금 중요시 되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앞서가는 얘기를 했고, 안 해도 될 얘기를, 숨겨놨어야 될 얘기를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시진핑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하지만은, 그러면 대한민국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묻는 게 되죠.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들 방에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김해 기지에서 뭐 얘기할 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수를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수를. 이렇게 동맹을 묶으려고 하는 미국에 대비해서. 대만군의 능력은 이제 상당히 저하됐기 때문에. 노무기도 많고. 근데 노무기 하면은 옛날 2차 대전 때, 6.25 전쟁 때 썼던 견인포들도 주력 지금 화기예요. 근데 그것도 가동만 되면은 포탄만 있으면 얼마든지 상륙군을 상대로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근데 그 상태, 그 영상을 요즘에 홍보 영상을 내가 많이 보는데, 105mm, 155mm 구형 견인포를 사격을 하는데, 이 근거리에 사거리가 있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까운 그 섬에까지 접근했으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화력들 중심이고, 그다음에 전차가 동원돼서 수시로 이제 기동훈련해서 바다를 향해 사격하는데, 그것도 사거리가 뭐 좀 짧은 M60A3라든지, 무기가 노후화됐다기보다는 구형무기로서 과연 초기 전투에서 막아낼 수 있을까? 뭐 한두 번 넓게 잡아서 2번까지는 막는다 하더라도, 세 번째에는 그것도 이제 파괴되고, 거꾸로 파괴되고, 포탄이 뭐 떨어진다 하지. 그러면
바로 이게 공수가 돼야 되는, 공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포탄 규격들은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본토나 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이에요. 뭐 105mm, 155mm 그 구형탄, 전차포탄, 105mm 포탄, 그것도 실제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기 쪽으로 들어가면은 대만군이 버틸 수 있는 게 저는 구형 무기를 가지고도 버틸려면은 포탄이 마치 우크라이나 전을 다 봤으니까 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면 결국 대한민국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처럼 미국한테 줘서 미국 거쳐서 다시 대만군에 준다? 그럼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 그 순간, 그 시간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뭐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중국군이 점령을 다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뭐 대만군은 점점 가면 갈수록 불리해요. 근데 열심히 훈련을 하더라고요. 뭐 홍보전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화기를 이제 화력들, 무기들을 동원해서 훈련하는 거를 뭐 쇼츠라든지 많은 걸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무기들은 다 좀 구형화된 무기들. 그다음에 단거리 무기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이제 접하면서 좀 걱정은 되죠. 아, 이게 상황이 점점 나쁜 쪽으로 가고 있구나. 2013년, 뭐 15년 이때 지켜보면 현장 갔을 때 훈련하는 거, 주야간 훈련하는 거 봐도 그때까지만 해도 대만군 활용 이 정도면 일단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네 했는데 현재 2025년, 2020년에 와서 그들의 어떤 영상을 보면은 이거 진짜 위험하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그러면 전투기가 중국군 상대로 해당되는 특정 지역의 상대로 전투기가 뭐 좀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숫자를 못 채운다는 거.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교묘하게 아주 예전에 10년 전에 발주했던 F-16 그 블록 70, 66대죠. 66대를 이게 상황 봐서는 빨리 줄 수 있는 건데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면 대만 공군에 66대라는 전투기가 들어와도 사실 풍족한 게 아닌데 중국군 상대로 공중전에 있어서 파괴될 수도 있고 지상 있는 상태에서 떠도 뭐 스텔스 전투기에 격추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미국이 안 주고 지금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 본토 로키드 마틴 그 공장에는 대만군의 공급 납품할 수 있는 전투기가 2대, 3대 이 정도는 이제 1개 편대 정도는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2026년 올해죠. 4월 달에 미중 그 회담도 봐야 돼요. 어떤 군사 정책을 이제 또 미국이 대만한테 시행을 할지. 근데 둘이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가 만나서 뭐 좋은 얘기를 해서 화기가 끝나면 좋은 분위기로 끝나면은 그 예를 든 M 전투기도 더 미룰 거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잘 얘기했는데 전투기를 공급한다? 그건 다시 판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대만군이 참 가면 갈수록 불리하구나. 그러면 또 자체 전투기를 만들면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경국 전투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후속으로 하도 이게 복잡해지니까 상황이 이 후속으로 T5라는 걸 이제 생각해요. T5 훈련기인데 초부속 경국 전투기를 훈련기를 거꾸로 만든 거예요. 우리하고 정반대로. 우리는 T-50에서 F-50으로 갔는데 그들은 F-50 버전을 반대로 T-50 버전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T5. 그러면서 이렇게 거꾸로 역행하고 거기다 무장을 달 수 있는 F로 또 이렇게 중간. 그게 사정이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전투기를 자체 만들 수 있는데도 미국이 공급망, 그러니까 미국제 엔진이 TF 엔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이 이것도 상용화 엔진이면서도 군용화 시킨 건데 이렇게 이중화 시킨 건데 그것조차도 제때 안 주면은 그걸 뭐 껍데기만 조립해서 뭐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그 경국 전투기 복합 소재 만드는 공장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그 옛날의 영광이 어디 갔는지 공장 자체.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브리핑을 들었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대만 진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 앞으로가 문제다. 항공 전력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달 전에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워낙 뭐 그렇게 뭐 좋은 모습 본 게 아니라 좀 퇴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대만군의 뭐 육해공 전력이 특히 해군 전력은 말도 못하고 노후화돼서 과연 이 노후화된 그 함정 호위함 가지고 이 침공군을 맞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 수준이 10년 사이에. 그래서 실제 이게 지금 대만이 전쟁이 양안 사태가 전쟁으로 일어나면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논조의 얘기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작년 뭐 봄까지만 해도 대만 훈련 열심히 한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좀 불안하다. 해가 바뀌면서 보니까 불안하다. 과연 이게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러우 전쟁처럼 일단 침공을 당한 상태에서 저항을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뺏기지 않겠나. 그러면 그게 또 지루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냐면 일본 자위대에 탄약이 들어올 수 있고 미군 통해서 미군이 또 일부 특수부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군이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지루한 전쟁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오히려 나중에 이제 지루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만은 그래서 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중국군이 하여튼 상당히 강대해졌다. 그 사이에 연도별로 10년 단위로 상당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거. 대만을 향해서 중국군이. 그러니까 미국까지 포함하면은 얘기는 또 달라지는데 일본 자위대라든지. 대만 하나 놓고만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점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를 보고 있어요.
대만 고위 장성이 한국 함정을 폄하하는 일도 있었다던데요. 근데 그건 이제 일반 인터넷 블로그 중심으로 나왔던 얘기고, 그것보다는 이제 공군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를 제가 직접 접해보니까 반대로 대한민국 공군이 1960년대 중반에 이제 베트남에 우리가 참전을 할 때인데, 대만이 우리 군사원조를 우리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 미국이 준 수송기를 대만군이 사용하다가 또 신형 수송기를 받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승인이 따라야 됩니다. 미국의 통제하를 받기 때문에 그 원조한 물건들은 그걸 우리 한국군한테 공군한테 줘요. 그렇게 들어온 수송기가 꽤 많았어요. 그러던 시절이 60년대부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되게 좋았다고 봐야지. 군사 원조를 미국이 승인하에 대만한테 받았다는 거. 그 수송기들을. 그 최근에 밝혀진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975년 이후에 K방산을 시작을 하면서 요즘 말하는, 그래서 울산급 얘기까지 된 게 반대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만하고 단교를 한 거는 1992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울산급 호위함이 지금 딱 2척이 남았는데, 해군에 이게 일본함이 지금 한강에 갖다 놓은 게 함인데, 그 함정들이 1980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80년대 전체 기간 80년부터 89년 사이에 그러한 얘기들이 오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맺으면서부터 얘기는 아니고 그 전 얘기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와전이 되면은 90년대도 얘기가 있었던 거로 이게 연도가 혼용이 돼서 나올 수는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 울산급 호위함이 화력이 상당히 좋았던, 그다음에 그 시절에는 이제 함대함 미사일이 상당히 유행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정도 화력이면 함대공 미사일이 없어도 충분히 대단한 화력을 가진 어떤 이 호위함인데 2,000톤 미만의 만재 배수량이 쓸만한 거였죠. 당연히 대만 해군도 미국의 어떤 군사 원조를 이제 받으면서 유지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기어링 그 구축함 3,000톤대 구축함이 주력이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해군도 미국이 군사 원조 해준 기어링급이 주력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장비가 비슷한 상태에서 우리는 또 울산급이 추가됐으니까 당연히 대만에서는 그거를 받으려고 이제 사오려고 했겠죠. 그럼 똑같은 체제가 되니까 그 시절에는 노후화된 그 미국이 넘겨준 함정들, 그게 너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한때 얘기는 있었다. 근데 그 시기를 정확히 80년대로 봐야 되지, 그게 뭐 90년대 중국과 수교한 상태에서 그 정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뒤로 지금의 잠수함 기술자들을 우리한테 데려가듯이 뭐 그 정도의 야사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우리한테 타진한 거는 80년대 중반으로 봐야 되는 그 상황상으로. 그래서 거꾸로 이제 교류가 많았었죠. 지금은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 만약 한국이 대만에 본격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게 된다면 이는 한중 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양국 간의 무역 교류를 하기 때문에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 기반 그 자재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수출하고 그들이 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완성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은 뭐 이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군도 그렇고 관련된 그 컴포넌트나 자재들을 살 수는 있죠. 그래서 완성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잠수함을 지금 건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함이 나왔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지금 초기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와서 얘기 나오는 게 상당 부분 기여한 게 대한민국의 옛날 대우 DSM이 잠수함을 실무자들 했던 퇴직자들 중심으로 그쪽 건너가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컴포넌트 같은 거는 뭐 독일제든지 여러 가지 유럽제를 부분품을 이제 사올 수는 있으니까 수품으로서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거는, 그걸 주도한 거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그거는 개인의 일탈이다, 개인 문제, 개인의 어떤 직업으로서 간 거기 때문에 정부가 무관하다, 철저하게 이제 그걸 해명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유형과 그런 형태로서 대만의 무기 수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진짜 뭐 소총이나 눈에 띄는 그런 무기가 아닌 간접제로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그중에 어떤 차세대 뭐 제품들, 뭐 컴퓨터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휘통제용으로도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개량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의 수출이 아닐까. 일반 정식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 수출은 없다는 거, 할 수가 없다는 거, 중국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지금 중국 가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오랜만에 초청을 받았는데 한 거의 8년 만이라는데, 그런 걸 다 중국에서는 다 이제 검토 따져보고 해보니까 문제 없으니까 오라고 하겠죠. 좀 가까이 지내보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과 이간질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필요한 부분을 계속 자기들이 취해야 되니까, 뭐 교류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안보 측면에서도 아직은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대만에 뭐 내놓고 판다, 그거는 생각할 수 없다는. 옛날에 뭐 과거 사례는 그때는 대만하고 국교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얘기고, 그 관계는 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때부터 뭐 쭉 내려오는 거니까, 뭐 중공이 이제 탄생한 1949년 때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직접적인 무기 수출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저는 이제 미국이 실행했던 작전을 비교해 보면은 단기적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깊숙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여러 국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다음 후속 작전, 그것도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것도 무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효율성을 가지고 이번에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나. 준비도 이제 상당히 치밀하게 했죠. 카리브 해 쪽에 이제 해군, 해병대 전력을 다 깔아놓고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뭐 곳곳에 군사 기지를 갖고 있고 그거를 상당히 잘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푸에르토리코가 좀 변방이었는데 괌보다 못한 거기에 모든 전력을 갖다 배치해놨잖아요. 거기에 공항 기지를 그다음에 주 바인군 형태의 부대를 다 전부 다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능력, 미국은 아직도 군사력 측면에서 전 세계에 깔아놓은 군사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구나. 우리 또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지만은 그런 측면을 좀 많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효율적인 군사력 사용 그것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주한미군을 개편할지. 그래서 이제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이제 견제할지를 그런 면에서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군사적으로 더 긴밀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그냥 중간 측면에서 보면은 현 정부가 일단 그거를 더 현명하게 잘 하고 있는 걸 보이고. 그래서 뭐 이거는 외신의 큰 뉴스로서 잠시 이제 좀 쇼킹한 뉴스로서 뭐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제 첫날은 이제 쇼킹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석유를 어떻게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게 아마 이제 경제 뉴스로 많이 이제 국제 뉴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